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혜령 작가의 어항 속 푸른 물고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숲길은 한적했다. 사방에서 나뭇잎을 흩날리는 바람소리만 들려왔다. 추위에 몸을 웅크리며 머물러 쉴 곳을 찾고 있는데 저만치 떨어진 곳에 집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초록빛 문이 열리더니 용 한 마리가 사람처럼 걸어 나와 다가오기 시작했다. 피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라 당황해하는 사이에 용은 거침없이 다가오더니 머리를 발톱으로 탕탕 두드렸다. 탕탕 두드리는 소리가 명하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다.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서 나고 있었다. 약하게 2번, 강하게 1번. 소리는 모르스 부호처럼 울렸다. 정훈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꿈과 현실의 애매한 경계선 속에서 방해 때문에 잠을 깬 데 대한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누구야? 잠이 덜 깬 목소리를 내자 창밖에서 작은 음성이 속삭였다. 나야, 정훈이야. 뭐야, 이 밤중에. 꿈속에서 본 용과 그의 얼굴이 뒤섞였다. 정훈이는 무언가 또 괴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아온 게 틀림없었다. 세상에 살아 숨쉬고 있어. 그만 자. 이리 나와. 우리 산에 가자. 그가 아무 때나 나타나 창문을 두드려대는 문간방이 이제는 그만 정말 지겹다. 나는 네가 사는 집이 너무 좋아. 창문을 똑똑 두드리면 사람이 바로 내다보는 그런 집 말이야. 옛날식 미는 대문이 헐겁게 엇비슷이 달리고 격자 창문에 쇠창살이 달리지 않은 이 작은 집이 이즈음 보기 드문 주거 형태이기는 했다. 그렇지만 명하는 인간의 온기를 찾아 여기에 사는 것은 아니었다. 가난한 농사꾼 아버지가 최소한의 방세밖에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언덕길 위의 집에 살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구원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들의 박사 학위였다. 임마 그만 돌아가. 나는 좀 자야 되겠어. 내일 시험 감독이 있단 말이야. 명화는 하품 섞어 말하고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저 친구를 상대하느니 차라리 아까 꿈에 나타났던 용에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나으리라 싶었다. 골목길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한밤중에 누군가 불쑥 나타나서 내 생활로 뛰어들어오는 가난한 문간방은 정말이지 이제 그만 사절하고 싶었다. 정훈의 아버지는 아주 부자다. 그는 끝없이 생산품을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다. 세탁기, 텔레비전, 밥솥, 다리미. 아무튼 그는 무엇이든지 왕성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는 물건을 만들다 쉬는 사이에 쓸모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아들을 곰곰이 바라보았다. 지나치게 내성적이라 도저히 장사를 할 것 같지 않은 아들을 품질 검사하듯 세심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를 판사로 만들기로 결심을 한 모양이었다. 그는 기획이 잘 되면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 수 있듯이 아들도 기획을 잘하면 우수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단단히 확신을 했던 것 같았다. 정훈은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다. 사춘기에 남들이 흔하게 일으킨다는 이런저런 문제도 전혀 일으키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면 주는 대로 영양식을 받아먹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각 처에서 수소문에 모셔온 비싼 과외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다. 시험 성적도 좋았다. 학교 다닐 때 둘이 가까운 친구가 된 건 순전히 모범생들의 의기투합이었는지도 몰랐다. 명화는 과외할 여력이 없었지만 그런대로 좋은 학교에 심리학과에 들어갔고 그는 새칭 인류대학의 법대에 들어갔다. 학교에 다니면서 그의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져가는 것을 가족들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치여 숨도 잘 못 쉬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가 사준 아파트에 혼자 갇혀 고시 공부를 하다가 여러 번 불합격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 공장 제품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팔려나가지 못할 불량품이 되었다. 그러나 정훈의 의견은 달랐다. 이제야 인생의 눈이 띄었다는 것이다. 그와 마주 앉으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한 논리의 사변이 흘러나왔다. 그는 인간의 의무와 행복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했다. 너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가 영원히 살아남은들 풀릴 수수께끼는 없다는 거야. 현재 우리의 삶만큼이나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도 수수께끼 투성이라는 거지. 삶과 시간, 그리고 공간이 갖는 수수께끼의 해결은 공간과 시간의 밖에 놓여 있다는 거야. 명화가 대꾸를 하지 않자 그는 덧붙였다. 그래서 나는 시간과 공간의 밖으로 나가 살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족과 친지들과의 교제를 끊었다. 그의 아버지는 홀로 치과하여 공부만 하고 싶으니까 아파트의 일체에 아무도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그의 제의를 두 손 들어 환영했다. 그는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 크루소처럼 아파트에 틀어박혀 고시 공부 대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책을 읽고 가르치고 하는 재래식 방법은 이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바닷속의 마녀가 인어공주에게 만들어준 사람이 되는 약 같은 것을 자신이 발견하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며 이것저것 뒤섞어 끓여보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가끔씩 명화를 찾아와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는 했다. 그래, 그 약의 재료로 무엇을 쓰니? 명화가 진짓 물으면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여러 가지야. 봄날의 공기라던가 소나무 숲의 향기, 황토, 흙, 구름의 전기, 판소리나 전원 교향악이라던가 샤갈의 그림, 뭐 그런 것들이지. 아주 다양해. 그가 하는 행태가 점점 정상의 궤도를 벗어나 위태롭다고 여겨져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 적이 있었다. 그는 현자처럼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거든. 밤마다 베개맡에 용이 찾아온다고 말이야. 그 일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려 한숨도 잘 수 없이 기진맥진해서 자살까지 하고 싶었다는 거야. 의사는 말했지. 제가 치료해드리지요. 환자가 기뻐하자 의사는 말을 이었어.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는데 기간이 최소한 1, 2년은 넘어 걸리고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겁니다. 그 남자는 소리쳤다는 거야. 500만 원이나요? 그리고 심사숙고한 후에 말했지. 그만두겠습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서 차라리 그 용을 친구로 삼으렵니다. 그는 어이없어하는 명화를 보는 그의 눈에 장난기가 담겨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겠냐? 이 심리학 이론만 아는 답답한 녀석아. 그런 거로 나도 이제부터 용의 친구가 되겠다 이거야. 이제 알겠어? 그는 그 후부터 자신을 용의 친구라고 불렀다. 아닌 게 아니라 용이 아니라면 아무도 그를 친구로 삼지 않을 것이었다. 머리 어느 부분에 나사가 빠졌거나 헐거워진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행동을 그는 이쯤에 와서 예사로 했다. 그러니 명하가 그 녀석 때문에 숲속에 있는 집에서 용이 튀어나오는 꿈을 꾸는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는 창문에 바짝 붙어서서 속삭였다. 할 이야기가 있어. 밤에는 정말 세상이 살아 움직여. 나와봐. 너는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려면 밤에 밖에 나와서 세상의 심리를 먼저 파악해야만 해. 명하는 이불 속에 누운 채로 외쳤다. 돌아가 제발. 새벽 2시에 갑자기 달려와 남의 창 앞에 서서 사람을 깨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내가 네 애인이냐? 네가 로미오고 내가 줄리엣이냐고. 밖에서 아까보다 좀 더 커진 목소리가 들렸다. 정상이 아닌 건 너야. 이렇게 세상이 살아 움직이는데 잠만 처자겠다는 네가 감정이 없는 비정상이라고. 벌떡 일어선 명하는 창문을 드르륵 열었다. 이거 봐. 네 녀석같이 그렇게 흥분해서 날뛰는 걸 조증이라고 해. 이제 곧 우울증이 올 거야. 제발 좀 돌아가서 잠이나 자. 키가 훌쩍 큰 그는 얼굴을 창에다 더 바짝 들이대었다. 잘 수가 없어. 나는 드디어 발견해낸 거야. 명하는 잠자코 그를 노려보았다. 그가 그동안 발견해낸 발명품은 몇 개의 바구니에 가득 채우도록 많았다. 화가 날 때 얼굴에 바르면 마음이 펴지는 크림이라든가, 누가 미울 때 마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음료라든가, 우울할 때 바라보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울이라든가, 뭐 대충 그런 것들이었다. 문제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순수하게 기뻐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 아니냐? 내가 이번에는 먹으면 기뻐지는 약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냐?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이제 잠은 다 달아났다. 안집에 불이 켜지고 기척이 나는 걸로 봐서 이 친구를 잘 달래 보내지 않았다가는 이 알량한 자취방에서도 그나마 쫓겨나게 생겼다. 그렇게 되면 정말 그가 말하는 기뻐지는 약이 필요하게 될 참이었다. 더 이상 승강이 하고 싶지 않아 명하는 창밖으로 한 손만 내밀었다. 알았어, 이리 줘. 먹고 잘게. 그는 창문에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알사탕을 들고 동생을 골리려는 형처럼 느긋하게 말했다. 나와야 줄 거야. 명하는 더 이야기하기를 포기했다. 잠자코 일어서서 반바지만 입고 잠옷 위에 그대로 점퍼를 걸치면서 언젠가는 이 녀석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말리라고 결심했다. 삐걱 문을 열고 나서자 그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 뒤를 따라 걸으며 명하는 논문 지도 교수인 이 교수한테 이 녀석의 처리를 심각하게 의논해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가을의 공기와 비발디의 음악과 태양의 빛, 나뭇잎의 초록색을 다 섞어서 약을 만든 거야. 사실은 네가 그 약을 처음 먹어보는 건 아니야. 누구에게 먼저 먹였어? 명하는 잘 달래서 그를 돌려보낼 셈으로 맞장구를 쳤다. 내 친구 용에게. 그가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용과 선녀의 이야기와 현실의 이야기를 뒤섞어서 할 때면 얼마나 진지한지 명하도 속아 넘어가고 싶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용이 기뻐하디?
그는 잠시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두 눈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언뜻 빛났다. 아주 기뻐했어.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었지. 그리고 용은 날아 올라갔어. 이제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명하는 더 따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이 한밤중에 그의 사변을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더 이야기하다가는 이 녀석의 잘생긴 얼굴을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어질 것 같았다. 키도 몸집도 더 작은 명하가 그를 이길 수 있다면 말이다. 내일 이야기하자. 그래. 의외로 그는 순순하게 단념했다. 돌아서 걷는 명하의 등 뒤에 대고 그는 소리쳤다. 네 존재가 관념인가 실제인가 돌아가서 용과 비교하며 곰곰이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온 명하는 투덜거리며 옷을 벗고 자리에 누웠지만 다시 잠들기 어려웠다. 어떤 측면에서 비정상인을 가리는 데 쓰이던 이탈 접근이나 적응 접근의 어느 틀에 넣어도 그는 정상이라고 인지되기에 곤란할 만큼 평균적인 언행에서 멀리 가 있었다. 자기나 타인에게 고통을 끼칠 만큼 증상이 심각할 때라는 비정상의 기준도 애매했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 녀석이 종종 괴롭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즐겁게 해주는 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상식의 틀을 벗어난 사고의 장애가 여기저기서 불쑥 고개를 내미는 것만 같았다. 명하는 목각 사슴 장식이 달린 실내등에 불을 끄고 잠을 청하며 내일 지도교수인 이 교수를 찾아가리라고 생각했다. 이 교수는 흰 도자기 찻잔에 녹차를 따라주며 상당히 흥미있게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이 교수는 그의 아버지한테 연락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혼자 살고 있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며 그는 덧붙였다. 조증 상태가 되면 기이하게 들떠서 자지도 먹지도 않고 망상에 빠지거나 무슨 일에 매달려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지. 게다가 재산이나 성에 관련된 문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이 교수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면서 명하는 먼저 정훈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아파트 문은 열려 있었다. 열린 문 안쪽에서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빠른 템포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문 안에 들어서자 초등학교 또래의 아이들이 여러 명 그와 함께 춤추고 웃으며 어울려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현관에 잠시 그대로 서 있는 명하를 보고 그는 아이들처럼 바지 멜빵에 달린 옷을 입고 현관 쪽으로 오며 큰 소리로 웃었다. 야, 이 녀석 웬일이냐? 들어와라. 그는 반가운 어조로 말했다. 아이들이 그를 따라 나오면서 외쳤다. 아저씨, 우리랑 함께 춤춰요. 명하는 신을 벗으며 혀를 찼다. 이거 정말 색다른 종류의 미치광이로군. 거실에는 흰빛 문조 2마리가 붉은 부리를 비비대고 있었다. 널쩍한 자배기 안에서 거북이 2마리가 헤엄치면서 검정 깨처럼 자그마한 까만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갑자기 새가 울어대는 소리로 인터폰이 울렸다. 정훈이 말했다. 너 좀 받아봐. 미친 사람들 같아. 여기 사람들은 걸핏하면 인터폰으로 자기 마음을 전하거든. 인터폰에서 울리는 여자의 음성은 날카로웠다. 너무 시끄러워요. 제발 시끄러워 죽겠어요. 여기 2층인데요. 그 아이들 좀 내보낼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명하는 인터폰의 수화기를 손으로 감싸며 정훈에게 눈짓을 했다. 시끄럽다고 제발 조용히 좀 해달래. 그는 춤추는 스텝 그대로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인터폰 수화기를 받아들더니 그대로 벽에 다시 걸어버렸다. 2층에 사는 여자가 말이야. 사사건건 간섭이야. 전에는 인터폰으로 나보고 제발 집안에서 옷을 입고 있어달라고 하지 않아? 어떻게 아느냐고 했더니 아파트 앞을 지나가면 보인다는 거야.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그냥 지나가면 아니 절대 안 들여다보이게 돼 있거든. 그 여자가 말이야. 무언가에 올라서서 우리 집을 넘겨다보고는 혼자 분개하는 거야. 너 정말 벗고 있었니? 그럼 왜 안 돼? 밖에서 뭘 고이고 올려다보든 어떻든 벌거벗은 게 보인다면 곤란한 이야기잖아. 임마, 목욕하고 나와서 자기 집안에서 벗고 돌아다니는 게 법에 걸리냐? 그리고 어떤 실험을 할 때는 옷을 입으면 안 될 때가 가끔 있거든. 만약에 법에 걸려야 한다면 뭔가 딛고 올라서서 남의 집을 넘겨다보는 사람이 걸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한눈을 찡긋하며 낮은 음성으로 속삭였다. 그 여자 과부거든. 아마 나하고 같이 자고 싶은가 봐. 명하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하나씩 밖으로 나갔다. 그럼 우리 나가서 좀 놀자. 그는 아이들을 따라 나서며 곧 돌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다. 명하는 흰빛 가죽 소파에 앉아 그의 방을 둘러보았다. 사면 벽은 그와 아이들이 함께 그린 것 같은 크레용 그림들로 뒤덮여 있었다. 굴뚝 위로 날아올라가는 여자들, 구름 위에서 꽃을 들고 웃고 있는 남자들,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날고 있는 할아버지, 사자와 춤을 추고 있는 아이들,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들을 보고 있으려니 마법의 나라에 날아와 앉아있는 것 같았다. 1층 베란다의 큰 유리문을 통해서는 황금빛 은행나무가 내다보이고 1년생쯤 되어 보이는 귀가 긴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두 발을 낮은 창턱에 걸치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혼자 앉아 2, 30분 기다리다가 명하는 그를 찾아보러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경비실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해 보이는 푸른색 제복의 경비원이 불러 세웠다. 가지각색의 색깔이 현란한 방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니 아파트 복도의 회칠한 시멘트 벽이 다른 세상처럼 낯설어 보였다. 경비원은 피곤에 절은 얼굴이며 청색 물감을 푼 물속에 담갔다 꺼낸 것 같은 푸른 경비복 때문에 아파트라는 커다란 감옥의 간수처럼 보였다. 거기 사시는 분하고 어떻게 되시는 사이입니까? 기묘한 호기심이 담긴 그의 얼굴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서 정훈과 친구라는 사실이 그에게서 좋은 대접을 받을 기회를 부여할 것 같지 않았다. 어쨌든 달리 사이를 꾸며댈 수도 없어 간단하게 말했다. 친구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바지 뒤쪽에 대고 두 손을 비볐다. 그렇다면 잘 됐소. 뭐가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안경을 벗어 유리알 부분을 휴지로 닦아내고는 다시 썼다. 아마 괴상한 인간의 친구도 역시 괴상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 보려는 의도인 것 같았다. 이거 당최 내가 미치겠수다. 이 결정적인 발언에 아무 대꾸가 없자 그는 지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 사람 가족이 없습니까? 돈은 많은 분 같은데 아무도 드나들질 않으니 말이에요. 묵묵부답에 열을 받았는지
그는 억양을 좀 높여 말을 이었다. 이 아파트 반상회에서 결의를 했다는데요. 그 사람이 시정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무슨 그럴 만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머뭇거리며 묻는 명하에게 그는 때를 만났다는 듯이 기세를 올렸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새벽까지 불을 켜고 집안에서 혼자 무언가 끓이고 볶거든. 게다가 며칠 전에는 공부 안 한다고 한밤중에 쫓겨난 여학생을 자기 집에 재워준 겁니다. 부모는 사색이 돼서 사방으로 찾으러 다니고 난리를 쳤지요. 아침에야 그 아이가 그 집에 있는 걸 알고 항의를 하니까 글쎄 싱글벙글 웃으면서 화가 풀리는 약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집 부모들이 여자아이라 창피해서 쉬쉬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소문이 쫙 퍼져서 아파트 주민이 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학교 아이이긴 하지만 여자아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게 뭐냐고 말들이 많았지요. 게다가 1층 자기 아파트에서 한낮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춤도 추고 강아지하고 새들하고도 노는 거예요. 아이들처럼요. 그런 거야 오히려 좋은 일 아닙니까? 정훈이 역성을 들자 경비 아저씨는 기가 막힌 모양이었다. 아이고 말씀도 마세요. 좋은 일이라니요. 아직 젊은 분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구만. 이 즈음에 대가리 큰 놈들 나와 노는 거 보셨습니까? 그 놈들이 다 새장에 갇힌 새 신세요. 개집에 갇힌 개 신세입니다. 이놈들이 햇볕을 쬐며 뜰에 나와 놀고 다른 아이들하고 알게 되니까 문제집을 내던지고 학원도 빼먹고 걸핏하면 그 집에 모여서 애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정훈이를 구태여 변명해 주려는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까 명하는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그의 편이 되었다. 말투까지도 그와 유사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 일에 환장하는 부모들이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는 두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다. 혹시나 하고 말은 걸어봤지만 미친놈의 친구가 미친 소리밖에 더하랴 싶었던 생각이 이제 확인되는 것 같은 당혹스러운 얼굴이었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미치광이로구나 하는 낭패감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아무튼 내가 이 나이에 어렵게 잡은 마지막 직장입니다. 사모님들이 계속 인터폰을 울려서 이렇게 전화라 저렇게 전화라 아파트 단지 경비라는 위인이 이럴 때 가만히 있으라고 월급을 주는 줄 아느냐 난리를 치는데 이거 꼭 죽을 맛입니다. 제 친구한테 말씀을 해보셨나요? 물론 했지요. 그런데 뭐라고 해도 싱글벙글 웃기만 해요. 그리고는 그렇다면 난처할 때 마시는 음료수를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도 말 같지 않아서 이것저것 다 힘들어서 그런 때만 듣는 약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행복해지는 약을 드릴까요? 이러는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검지손가락을 들어 머리 위에서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다. 대개 친구 혹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지도교수에게 묻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딱 부러지게 받자 명하는 몹시 언짢았다. 입을 꾹 다물자 그는 낙담이 되는 모양이었다. 글쎄 어찌되었든 내 입장을 좀 간곡히 전해주슈. 누가 돌았던지 말았던지 개인적으로야 아란 곳이 없지만 나는 여기서까지 쫓겨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곳 사모님들이 평수 넓은 곳에 사시는 양반들이라 기세가 등등할 때는 심상치 않습니다. 자칫하면 진짜 실력 행사로 나올 판이에요. 실력 행사라니요? 깜짝 놀라 되묻자 그는 이제야 정신이 드느냐는 듯 실쭉 웃었다. 그게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디 정신병원 같은 데 강제로다가. 명하는 대경 실색을 했다. 이즘 정신보건법이라는 것이 강제 입원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득 기억이 나서였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한 발 다가서며 묻자 경비원은 뒤로 물러나며 더듬거렸다. 나도 얼핏 들은 얘기 외다. 나도 잘 모르겠시다. 이러고 있는 판에 개나리 빛깔 점퍼에 분홍 바지를 입은 여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오며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은 고음에 탁성이 섞여서 교태 부리며 지저귀는 늙은 앵무새 같았다. 아저씨, 나 빨리 열쇠. 가까이에서 보자 그 여자는 놀랍게도 50은 넘어 보였다. 이 즈음에는 나이 든 여자들이 서양식으로 젊게 입는 것이 유행이라는 소리는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사우나나 수영을 다녀오는지 커다란 흰 비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그녀의 얼굴에 주름살들이 이리저리 지도를 그리고 있어 샛노란 점퍼와 분홍빛 바지는 조화롭게 보이지 않았다. 머리에서 김을 내고 있는 그녀가 곧 기적을 올리면서 어디론가 떠나려는 낡은 기선 같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낯선 사람을 일별하고는 누구냐고 묻는 듯한 시선을 경비에게 던졌다. 그는 머리를 긁는 신용을 하며 얼버무렸다. 예, 반장님, 여기 1층 사는 바로 그 사람의 친구라고 해서요. 제가 지금. 그녀의 눈에 금세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불이 켜졌다. 물어 뜯기지는 않을까 하는 순간적인 두려움에 명하는 얼른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반장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는 신문하는 어조로 물었다. 정말 친구세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명하에게 그녀는 고개짓을 해서 밖으로 따라 나오라는 표시를 했다. 댁이 저 사람 친구라고요? 그 여자의 얼굴은 먹이를 채려고 부리를 벌린 늙은 독수리처럼 날카로웠다. 친구라니 이거 정말 잘 됐네요. 자, 자세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왜 저러고 있는가. 그 여자의 강경한 어조를 들으면서 어쨌든 그 녀석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 수습을 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불량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었다. 게다가 그가 자기 작품에 대해 쉬지도 않고 부르짖는 게 바로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아닌가. 아무튼 생각은 거기서 끝났다. 그 노란 옷 입은 여자가 노려보며 째지는 음성으로 말했기 때문이었다. 이 아파트 저 사람 때문에 집값 내려가게 생겼어요. 빨리 이사 가도록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집단 행동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녀는 아라비아 술탄의 왕비처럼 거만하게 시선을 던졌다. 댁은 그 사람처럼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선 아이들에게 너무 악영향을 준다고요. 여자아이를 데려다 자기 집에서 재우다니 세상에.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정원에서 목을 매게 놓아두는 게 낫다니까. 저는 아니라고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지 누가 알 게 뭐냐고. 글쎄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고3인데 이 아이를 길에서 만나가지고 넌 기쁨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니? 하고 물은 거예요.
공부에 지쳐 얼굴이 노을해진 아이에게 그따위 미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정신이 다 산란해져서 모의고사 점수가 5점이나 내려갔다니까. 도대체 순진하고 착한 아이들을 붙잡고 그따위 끔찍한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냐고요. 이 경쟁판에 기쁨이라니. 제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그리고는 중학교 애들을 데리고 행복을 찾으러 뒷산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하나라도 정신 나가게 외워야 하는 그 금쪽 같은 귀한 시간에, 게다가 들리는 망측한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여기서 잠깐 말을 그치고 눈을 내리깔아 숙녀답게 일말의 부끄러움을 표시했다. 자기 집안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았지요? 아무튼 그런 소리가 근거 없이 나돌아다닐 리는 없지 않아요? 그녀는 제법 새침한 음성을 내었다. 야, 너 여기 나와 있었구나. 정훈이가 다가서며 쾌활한 어조로 말을 건네자 그 여자는 얼굴을 돌리고 총총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를 따라 집 안으로 다시 들어선 명하는 술을 퍼마신 다음 날 아침처럼 속이 타서 냉장고를 열어젖히고 주스를 컵에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임마, 어떻게 된 거야. 이 아파트 여자들이 다 너를 몰아내자고 난리인 것 같은데. 그는 씩 웃었다. 나는 아이들하고 오다 가다 만나 즐겁게 놀았을 뿐이야.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그뿐이야. 너 뭐 어떤 고3 해보고는 너는 기쁨이라는 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물었다면서. 왜? 그렇게 물으면 안 되니? 이 친구는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런 질문은 이제 금지된 질문이었다.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행복한 세상이라는 백화점으로 행복한 버스를 타고 가는 도리밖에 없는 세상이 왔다는 걸 이 친구는 모르는 게 틀림없었다. 쓸데없는 생각은 우리 현대 문명인들의 행복을 마멸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이 정신나간 친구에게 처음부터 가르칠 생각을 하니 맥이 다 풀렸다. 너 기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질지 알아? 야, 어른들이야 지은 죄가 많으니까 기쁨을 잃어버리는 건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뭐 때문에 아이들까지 그렇게 괴롭고 우울하게 살아야 하니? 맥이 풀리게도 태평스러운 그에게서는 신선한 풀냄새와 햇볕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너 아이들한테도 네가 권하던 기뻐지는 약을 먹였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기쁨의 흔적이 있어서 약을 안 먹어도 기뻐할 힘이 남아있어. 어쩐지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지도 않아 대꾸하지 않자 그가 갑자기 화제를 건너뛰어 엉뚱한 소리를 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말이야. 어떤 남자가 앉아서 어항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물고기가 되면 얼마나 유연하고 자유로울까 생각했지. 그러다가 어항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물고기가 된 걸 발견한 거야. 헤엄치면서도 그 남자는 몹시 당황스러워하지. 자기 동료나 누군가가 자기가 물고기가 된 걸 볼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말이야. 명하의 한심스러운 표정에 시선이 멎자 그는 씩 웃었다. 왜 쓸데없는 공상 이야기 같으냐? 이건 용에게 약을 먹였다는 헛소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니까. 너 용에게 약을 먹였다는 게 그럼 헛소리인 줄 알기는 알고 하는 소리냐?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머릿속에 수레바퀴가 있어 그것이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어지러워졌다. 정신이 돈다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영화가 어쨌다는 거냐? 내가 그 영화를 사람들이 많은 어떤 영화관에서 봤거든. 몇 살 때였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10년이 넘도록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있는지 그 영화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도 그런 영화를 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그건 네 공상 속의 세계인 거야. 넌 나를 공상과 현실도 구별하지 못하는 미친놈 취급하는 거냐? 내가 최소한도 공상과 현실쯤은 구별할 줄 안다. 명하는 그만 언성이 높아졌다. 그래, 그런 놈이 아파트에서 쫓겨날 지경이 되도록 현실적인 이 세상의 최소한도의 규칙도 못 따라간다는 거냐?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삭이는 어조로 말했다. 이건 비밀인데 사실 이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을 다 정신병원에 쳐넣기로 치면 그 많은 친구들을 다 어디서 수용하느냐고. 기이한 논리를 펴는 그의 눈빛이 심각했다. 너 이 즈음에 정신병의 정의가 뭔지는 알고 있냐? 평균에서 이탈하면 정신병이라고. 그러니까 다수가 돌고 소수가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성립이 되지 않아. 그게 우리 사회의 규칙이야. 그는 희죽 웃더니 관대하게 용서한다는 듯 너그러운 시선을 보냈다. 그래. 네가 그따위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놈이라는 걸 내가 잠시 잊었다. 그건 그렇고 너 그런 영화 본 적 있니? 물론 없어. 그건 어느 날 네가 꾸었던 꿈과 현실을 네가 뒤섞어서 기억한 것뿐이야. 글쎄 아니라니까. 이건 하늘의 맹세코 사실이라니까. 그는 잠시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왜 그 장면만 그렇게 생생한지 몰라. 혹시 내가 전생의 물고기였을까? 명하는 뚝 자르듯 말을 끊었다. 아무튼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상황을 보고 드려야겠다. 너 이렇게 혼자 더 오래 있다가 무슨 일을 내겠어. 세상을 불의로부터 지키려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명하는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그는 무슨 생각에 골똘히 잠겼는지 가타부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명하는 집에 들어선 지 몇 시간도 안 돼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때문에 전화를 달아놓았지만 거의 울리는 일이 없는 수화기를 들자 그는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야 임마, 얼마 전에 말이야. 집에서 공부 안 한다고 쫓겨나 정원의 큰 나무에 목을 매려는 여자아이를 우리 집 빈방에 재워주었는데 말이야. 지금 막 그 집에서 내가 이사가지 않으면 집안에 수치를 무릅쓰고 날 고소하겠다고 인터폰이 왔어. 그러게 그런 일에 왜 끼어드냐. 힐난하는 어조로 들렸는지 그는 분노가 담긴 어조로 말을 받았다. 그 아이가 큰 나무에 목을 메었어야 한다는 말이냐? 그럼 그걸 보고도 그 어두운 정원에 그 아이를 혼자 놓아두고 들어갔어야 옳다는 거야? 넌 어쨌든 혼자 사는 남자 아니냐. 여자아이를 끌어다 재우는 건 곤란하잖아. 그 아이는 이제 겨우 14살밖에 안 된 아이야. 그렇게 귀하고 깨질까봐 염려된다면 왜 한밤중에 때려서 밖으로 내쫓느냐고. 어떻게 그 어린 마음으로 나무 아래서 긴 양말을 벗어 목을 맬 끈을 꼬게 만드느냐고. 그의 언성이 높아지자
은근히 마음속으로 염려가 되었다. 너 설마 혹시 그 아이에게 정말로 그가 혀를 차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건너왔다. 너 지금 내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었느냐고 묻는 거냐? 너 제정신이냐? 사람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이거 형편없는 녀석 아니야. 정신병원에 들어갈 자식 같으니라고. 잠시라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부끄러워진 명하는 짐짓 퉁명스러운 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왜 전화한 거야? 고소할 테면 하라고 그래. 네가 결백하면 그만 아니야. 그가 잠시 숨을 들이쉬는 기색이 전화기로 전해왔다.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그 여자아이 처녀성 여부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검사시키겠다는 거야. 이건 그 아이를 아주 죽이려는 거야. 그 미친 부모가 미친 개처럼 자기 아이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거야. 머리 뒤를 한 대 세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멍해진 명하는 엿듣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전화기에 바짝 입을 대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되겠어.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해. 나는 누가 어린아이의 영혼에 동물을 부어넣어 말려 죽이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그런 일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나는 겪어보아서 알아. 그의 어조는 단호했다. 이제 그대로 놓아두면 그는 정말로 사회의 법에 거슬리는 일을 저지르게 생겼다. 전화를 끊고 곰곰 생각하던 명하는 아무래도 이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환을 거치고 비서실을 거치고 또 누구를 거쳐 아드님에 대한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호소한 끝에 그는 어렵게 전화를 받았다. 아, 누구? 자네구만. 그래, 웬일인가? 그의 음성은 둥글고 원만했다. 끝없이 지치지도 않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의 관록과 열정이 음성에서 느껴졌다. 정훈이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뭔가? 그의 어조에 긴장이 배었다. 전화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괜찮네. 신제품 때문에 회의 중이라 좀 바빠요. 그대로 말해봐. 정훈이가 좀 이상합니다. 명하는 중요한 아들 이야기를 하겠다는데도 신제품이니 뭐니 하는 그에게 공연히 화가 치밀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듣고 계십니까? 듣고 있네. 그렇게 혼자 놓아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매일 놀고 지내는데 부모들이 보통 항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의 친구라고 주장을 하고 용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주장합니다. 심각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 여자아이를 자기가 보호해야 한다고 데리고 도망을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알았네. 그의 목소리는 침중했다. 무언가 미진해서 더 말을 하려던 명하는 무거운 목소리에 눌려 가만히 수화기를 놓았다. 그 후 사흘 동안 명하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무언지 모르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았고 정훈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보는 것도 두려웠다. 사흘 후 정훈의 아파트에 전화를 하자 응답이 없었다. 몇 번 망설이다가 아파트를 찾아가자 전번에 만난 일이 있는 푸른 옷의 경비가 경비실 안에서 한가롭게 하품을 하고 앉아있다가 반색을 하며 쫓아나왔다.
그 가족에게 이야기를 잘 전하셨던가 보더만 그제 장정들이 때로 와서 짐을 다 싣고 가버렸지. 그 친구는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명화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글쎄 다 함께 싣고 어디론가 가더만 이 집은 이제 내놓았고. 더 묻지 않고 어물어물 인사를 한 후 명화는 황망히 그 자리를 떠났다. 공연히 뛰어들어 아이들의 낙원을 부순 것만 같은 자책감이 송곳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후비어 팠다. 그의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그의 거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어렴풋이 그가 정훈이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는 소문만 그 후 들었다. 정훈의 아버지는 강철 같은 사나이로 그가 백절불굴의 의지를 펴면 아무도 그것을 꺾지 못했다. 그 기질이 그의 신화였다. 그는 그 기질을 인생의 훈장이며 자랑으로 알고 있었다. 정훈이가 사라진 후 명화는 가끔씩 좁은 방에 쪼그리고 앉아 신음했다. 나는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 어느 날 한밤중에 설핏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약하게 2번, 강하게 1번. 정훈이가 자기 있는 곳에서 탈출해 돌아온 것이 틀림없었다. 벌떡 일어서서 명화는 드르륵 창문을 열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어둠 속에 처마 밑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만 들렸다. 그는 이제 불량품 수리를 다 마쳐야 다시 돌아올 것이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돼? 공부는 잘하니? 너는 어떤 학교를 나왔니? 하고 묻도록 그는 수리될 것이었다. 자기 아버지 회사의 다른 제품들처럼 제발 그가 수리가 제대로 안 된 채 돌아오기를 명화는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네 방이 좋아. 서서 창문을 두드리면 바로 사람이 내다보는 이 집이 좋아. 그가 한밤중에 찾아와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간절하게 다시 듣고 싶었다. 정훈아 돌아와. 제발 용의 친구 그대로. 그에게 전해지도록 지나가는 바람결에 대고 명화는 소리내어 말했다. 눈물이 한 방울 뺨 위로 굴러 떨어졌다.